자, 영역의 정치 풍우나 역사 속으로 떠나다라고 하는데요. 산업화와 민주화 두 영역에서 큰 족적을 남긴 삼김 시대의 마지막 인물이었던 김종필 JP 전 국무총리가 지난 주말에 별세를 좀 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른바 삼김 시대를 형성하면서 한국 현대 정치사를 좌우했다. 영원한 2인자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한국사 격변기마다 결정적인 수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 킹메이커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표적으로 1997년 DJP 연합을 통해서요. 호남을 기반으로 한 진보 세력이 등장하게 되는 첫 계기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을 승계했다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적통임을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대한민국 보수진보 정당의 큰 축을 맡고 있다. 김종필 전 총리 결단에 따라 한국 양대 정당 지형이 결정된 셈이다라고 해설이 좀 달려 있습니다. 자, 정적까지 대통령 만든 자의반 타의반 킹메이커 그러고요. 노병은 조용히 사라진다라는 등의 여러 가지 어록도 좀 남겼습니다. JP가 남긴 여러 가지 말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혁명정부가 군사혁명이라는 과격한 수단을 택하여 1971년 6월 4일 박정희 대통령은 김종필 씨를 국무총리에 임명하고 새로운 내각을 구성 전 국무위원에게 임명장을 보람 있는 의지하고 믿고 서로 존중하고 김덕배라고 맞대! 김덕배라고 맞대! 저를 총재로 선출해 주신 동지 여러분에게 만가의 감사를 올리는 바입니다. 역사는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인의 조국의 미래가 우리의 양어깨에 짐지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정치하는 사람보다도 생활을 통해서 이 한계해온 대통령 중심제 바꿔야 돼. 늙어가면 병 생기고 병 생기면 죽는 그런 경로를 누구나 밟는데 저도 생로병까지 왔습니다. 이거죠. 에도 불구하고 온정 올라오셔야 돼요. 사람 나서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생로병사 이 4단계는 안돼 피할 정도 인생의 길인데 그런 과정에서 시비 고통을 받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지만은 마지막에 적응을 보원들은 허무한 생각밖에 안 들어. 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생로병사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생의 마지막에서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예, 호운정 JP 김종필 전 총리는 누군가 영원한 2인자, 정치 풍우나 등등의 얘기 있었고요.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중요한 고비 순간마다 큰 물꼬를 트면서 대표적인 킹메이커 역할도 좀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했고요.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쓴소리도 하기도 했습니다. 윤기찬 변호사님, 제가 우리 JP에 대해서 공과가를 좀 하나씩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윤기찬 변호사님부터 좀 이렇게 한 번씩 좀 드리겠습니다. 네. JP가 남긴 공과가는 무엇일까? 둘 중에 하나만 쓰셔도 되고요. 네. 예. 이 공과라기보다는요. 예. 이분의 정치 스타일, 어떤 정치적 신념, 정치적 행보를 평가해 보면 시대 흐름에 수긍해 왔다. 본인만의 어떤 도그마가 없이 예.
그 시대가 요구하는 그 정치적 어떤 행보를 그대로 따라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3당 합당부터 말씀드리면 3당 합당 때도 사실은 보역 구도를 만들겠다라는 어떤 그 원칙을 내세워서 행보를 했고요. 그 뒤에 DJP 연합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호남 기반의 진보 정권을 탄생을 시켰고, 물론 이후에 이제 2004년도에는 이제 본인이 비례대표 1번임에도 떨어지셨지만 그동안 흐름을 보면은 어떤 본인의 도구마를 갖고 계속적으로 대립해 오는 게 아니고 통합 화합형 정치를 해왔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공과를 따지기 이전에 최근의 정치적 행태를 비춰볼 때 우리 정치인들이 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깊이 해봤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순응해 왔다. 김 교수님. 예, 뭐 일단 우리 정치 역사에서 잊혀지지 않을 만한 분이시죠. 뭐 왜냐하면 군사쿠데타라고 하는 소위 그 국민의 권력을 찬탈했었던 그리고 군사 독재를 통해서 인권을 유린했었던 아주 좀 나쁜 정권의 1인자, 2인자 역할을 하셨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은 비판들이 가해지겠지만 또 그 이후에 최초의 수평적 정권을 제했다는 측면에서는 소위 우리 역사에서 명과 암을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중대한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삼김 역사가 마지막으로 이제 종지부를 찍는 거라고 얘기한다면 어쩌면 우리 정치에서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중대한 하나의 계기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계기들을 좀 우리 정치가 다시 한번 새롭게 고민을 해서 좀 잘못된 정치적인 과거들을 잘 청산하고 좀 좋은 정치의 미래들을 걸어나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토론의 하나의 계기로서 김종필 전 총리의 죽음을 우리가 좀 맞이한다면 또 색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또 우리 정치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저는 뭐 표현을 어떻게 딱히 집어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만, 이 한국에 이제 현대 정치사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건 뭐 상김을 전부 이제 다 공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김종필 전 총리도 바로 이 한국의 현대 정치사라는 걸 있게 만든 장본인이다.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뭐 무엇보다도 뭐 정당 정치 영역에서는 공화당이라고 하는 걸 창당을 주도함으로써 이제 이 정당의 이제 체계 모형을 제시를 또 해줬고, 뭐 또 이제 저 잘못한 거라고 얘기되어지는 뭐 중앙정보부도 뭐 하나의 이제 그 현대 국가의 틀을 짓는데 이제 중요한 요소를 또 이제 만든 것이고요. 또 이제 그 외에도 뭐 이제 정권 교체도 가능하게 하고, 그래서 이 현대 정치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실제로 있게 만든 그런 이제 장본인이다. 그래서 뭐 거기에는 뭐 명도 있고 암도 있겠습니다만 한 그 정치 역사를 이제 만들어낸 이제 그 차원에서 우리가 조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어떤 한 점 같은 그런 역할을 좀 해왔다. 아쉽게도 이제 내각제만이 이제 그 꿈을 이루지 못한 부분인데, 내각제까지 됐더라면 정말 한국 정치 현대 정치사를 완전히 틀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결정적 기여를 한 인물로 평가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최경. 저는 뭐 일단 공과가가 많지만은 공을 따지자면은 그 타협의 정치를 했다는 것을 먼저 꼽고 싶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극단적 대립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뭐 아니면 도를 선택하려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100%를 이뤄야만 뭔가 일을 한 것 같이, 그리고 내 생각은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리다는 집착에 많이 빠져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 김종필 전 총재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차선을 찾는, 그리고 그런 또 타협을 했기 때문에 킹메이커로서 뭐 두 차례나 또 역할을 할 수 있었고, 그 속에서 보면은 또 차선을 찾았기 때문에 실용주의를 걸을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은 우리 그 앞으로의 정치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고, 굳이 과를 이제 찾자면 앞서 말한 뭐 군사 독재도 있었지만 저는 지역 기반의 정치에 또 한 축이 됐던 그런 부분은 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JP가 남긴 여러 가지 말들이 좀 있습니다. 제2의 이완영이 되더라도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겠다 해서 63년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협상을 본인이 주도를 좀 했죠. 역사는 끄집어낼 수도 잡아뜨릴 수도 다시 내세울 수도 없는 것이다. 역사는 그냥 거기서 배우는 것이다 라고 해서 김영삼 대통령의 역사 바로 세우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좀 했습니다.
서리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슬금슬금 녹아 없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했고요. 공분 같은 것은 필요 없고 국무총리를 지냈고 조국 근대화에 힘썼다라고 비석 하나면 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기 전에 서쪽 하늘을 벌겋게 물들이고 싶다라고 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정치는 허업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좀 남기기도 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도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경제력이 없으면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좀 같이 좀 꺼냈습니다. 자, 이런 어록에서 볼 수 있듯이 김종필 전 총재에 대한 평가는 명과 암이 분명히 극명하게 좀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는데 글쎄요. 허업, 정치는 허업이다. 또 허무, 인생 무상, 그리고요.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흐름에 순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들. 정치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거. 그런 부분을 보면은 무리하게 뭔가를 만들어서 과욕을 부리는 것은 JP의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측근이셨던 분들의 이렇게 예. 증언을 보더라도 이 김종필 전 총리는 이렇게 막 완전 막 나서갖고 뭘 이제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예.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출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한 자리를 해야 주변도 좀 클 텐데 그거에 예. 나서주지 않아서 참 답답했다는 증언들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뭐 전반적으로 이제 그 정치에 대한 이해와 철학이 뭔가 이렇게 억지로 하는 거라기보다는 그 이제 시대의 흐름에 또 그 요구에 맞추어가는 이제 예. 그것이 보다 중요한 게 아니냐. 또 정치 본질을 정확하게 짚어주신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허업이다라고 하는 예. 이게 권력을 잡은 그 당사자가 무언가 뭐 부와 권력 이걸 통해 가지고 자신을 세워내는 게 아니고 결국 다 자신을 이제 소진시킴으로써 국민이 이제 좀 행복해지거나 더 잘 살게 만드는 예. 이제 그런 데에 정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을 예.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소개는 안 됐습니다만 김종필 전 총리가 남긴 말 중에서 이제 이 정치와 낭만의 관계에 대한 예. 부분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그 한참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좀 정치 생애는 좀 힘을 잃어가 그 시점에 남긴 말이 이제 바로 유세 정치는 낭만이 없다 이런 얘기였습니다만 바로 이제 그 낭만이라는 게 좀 시대의 부분들을 좀 받아들이면서 통 크게 가고 뭐 이런 게 예. 필요한데 그런 게 이제 없어진 정치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좀 진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물 흐르듯이 자연 섭리에 순응하는 정치를 펴왔던 JP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저기 눈치만 보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군사 쿠데타를 주도해서 정권을 좀 바꾸는 그런 역할도 좀 했고요. 그리고 DJP 연합도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좀 새로운 어떤 한국 정치사의 단면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력도 분명히 있는데 과욕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꼭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생각했으면 군사 쿠데타 그리고 DJP 연합에서도 자신이 뭔가 나섰을 텐데 꼭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어쨌든 매우 평가하기가 어려운 동전의 양면을 모두 다 갖고 있는 정치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정부가 무궁화 훈장을 추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찬반이 좀 시끄럽습니다. 정치적으로 큰 족적을 남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독재 권력에 부역했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그리고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충청에 기반을 둔 지역주의 정치를 한국 정치에서 더 뿌리내리게 함으로써 더 어렵게 만든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치권에서의 조문 행렬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훈장 추서 해드리기로 내부적으로 정해졌고요. 이제 어떤 훈장을 추서해드릴 것인가 하는 걸 내일 오전까지 방침을 정하면 바로 훈장을 보내드리고 국무회의 의결을 사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동정에 대해서 총리가 함부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으나 오실 것으로 봅니다. 그건 저의 견해로서 오실 것으로 봅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큰 어른을 이제 잃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JP의 그런 자유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와 또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렇게 선진국 반열로 토대를 세우신 그 업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저희들이 한국을 탈퇴하는 그런 큰 계기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수가 완전히 폐허가 된 이 상태에서 서로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좀 앞으로 큰 목표를 향해서 좀 힘을 합치라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나 속으로 생각해 봅니다. 보수의 거목이라 불렸던 김종필 전 총리. 그러나요? 박정희 정권 당시에 설립된 중앙정보부 초대 중정부장을 맡아서 정권에 대한 비판 활동을 감시 통제하고 정보기관의 수사권까지 부여하는 등 오늘날 비판받는 정보 정치의 길을 열었다. 그래서 그것은 그늘로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필 오히려 메모 당사자인 김종필 전 총리 한일 협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에 대해서 진정 어린 과거사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야무야 넘겨버린 그런 또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정적 평가가 있습니다. 자, 내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공도 있겠습니다만 과 또한 적지 않은 것이 김종필 전 총리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김종필 전 총리에게 무궁화 훈장을 줘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쿠데타의 주역에게 줄 것이냐 아니면 산업화의 공로를 인정해서 줄 것이냐,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단답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OX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필 전 총리에게 훈장을 추서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놀랍습니다. 예, 네 분 다 오를 들었습니다. 글쎄요, 한 분씩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거기다 꽂아주시고 진보적 성향을 갖고 계시는 우리 김 교수님, 김 교수님은 다 오를 들으셨어요. 예상 바뀝니다. X로 하고 할 줄 알았는데. 저는 일단 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사적 교훈으로 충분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위 친일의 토양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국민의 권력을 찬탈했고 군사독재에서 인권을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그 역사적인 교훈들을 이후에 벌어지지 않게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 역사 과정에서 JP가 보여줬던 새로운 정치적인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측면들 그리고 우리가 서로 화합하지 못했던 과정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기 노력을 했다는 측면들을 좀 나름대로 이해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런 편에서 역사에 대한 평가가 역사에 대한 대중의 평가가 한 가지로 수렴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양성들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죄 없이 용서할 수도 없지만 또 용서를 해야만 화해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도 이 시점에서 JP 같은 거목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에서 소위 그런 훈장을 통해서 역사의 한 가름을 타고 새로운 역사로 넘어갈 수 있는 중대한 대화합의 계기로 생각을 해야 된다. 너무 좀 작게 날선 비판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충분히 훈장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유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공가와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그런 과도 있습니다만 산업화에 대한 공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네, 맞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닌데. 우리 최경선 의원께서도 오를 드셨네요. 저는 베이징 특파원을 했습니다만 중국의 07과삼 논리가 있죠. 마오쩌둥이 사실은 문화대혁명이라든지 대약진 운동이라든지 해가지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중국을 정말 피폐화시켰거든요. 마오쩌둥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부로 추앙하는 이유는 마오쩌둥의 주요 공적, 그러니까 그 여성 권익 향상, 한자 간자체를 통한 한자 간편화, 그다음에 신중국 건설, 이것을 공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사회 발전의 원동력을 어떤 긍정적 평가를 통해서 전진을 갈 것이냐, 아니면은 과의 청산을 통해서 원동력을 찾을 것이냐, 서로 다른 주장은 있지만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통해서 사회 발전의 원동력을 찾는 게 그래도 사회적 통합이라든지 이런 쪽에 더 나은 방향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이 공과라는 게 사실 지금의 그 관점으로만 봐서도 꼭 맞는 건 아니다 생각을 하고요. 이분이 이제 산업화 시대부터 민주화 시대까지 다 정계에 몸담았던 분인데 그때 사회가 요구하는 좀 더 큰 가치에 부응해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적 가치가 지금에 와서는 다소 좀 평가가 엇갈린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좀 더 큰 가치에 충실했다고 생각이 돼서 일단 공이 좀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물론 그 이전에 본인이 몸담았던 가치 실현과 관련돼서 또 반성적 고려도 하시는 것 같고요. 그 위에 이제 DJP 연합을 통해서 호남 기반의 어떤 민주정권 또 탄생시키고 이런 면을 볼 때 또 그 모든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치된 평가가 없는 한 정부에서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법에 따라서 한다면 그건 존중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
무엇보다는 이제 자꾸 그 개인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이제 지금 한국 사회의 이제 발전 단계를 보면 좀 그 큰 역사의 차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시대가 필요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또 역사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때 이제 뭐 통합이라든지 좀 더 큰 역사 속에 여러 공과가 있지만 그 모두 그것을 다 이제 품어 안는 이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그 당대표, 정당대표 시절이나 대선 후보일 때 이미 뭐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도 또 이제 가서 저 방문도 하고 참여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기틀이 정치권에는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공가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점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자꾸 역사에 대한 평가를 이제 어떤 이념이나 이걸 중시하는 정치 세력이나 또는 아주 그 부분이 강한 학자들의 것으로만 자꾸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역사에 대한 평가는 학자나 정치인들만의 게 아니다. 그 산업화도 있고 민주화도 있고 그 공과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삶을 살아온 국민들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자꾸 우리의 역사 속에서 그런 통합적 가치들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 긍정적이고 또 충분한 평가와 훈장 수여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도 이 문제와 관련된 맥이 연결돼 있을 것 같은 이슈인데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조문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 논란의 여지 있는데 네 분 모두 훈장 추서에 대해서 줘야 된다라는 의견을 보이시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의 조문에 대해서도 제가 물어보나 마나 다 오를 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JP의 만남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꼭 대통령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만은 나라가 이 지경이니까. 아이 다른 사람 그거 당시에 어리고 없죠. 문재인이 같은 거 그런 얼굴이 대통령 될 수가 없는데 세상에 무서워져서 대통령이 앞섰다고 그러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이게 웬일이에요? 정말 현대사에서 많은 일을 두 분이 함께 해보셨습니다. 그때 뭐 한 일은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일찍이 정치는 열매를 맺어놓으면 국민이 따먹지 그 정치인 먹는 거 하나도 없어요. 뭐 문재인 대통령과 JP 사이를 저희들이 뭐 이렇게 갈라놓으려는 이간질하려고 이 문제를 다루는 건 절대 아니고요. 사실 두 분의 이 정치사를 보면은 썩 좋을 만한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유신 독재에 저항했던 문재인 대통령 학생 운동을 해서 옥살이도 좀 했죠. 인권 변호사 시절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도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지난 대선에서는 또 홍준표 후보를 또 지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폄하하는 그런 발언들을 좀 했고요. 뭐 그런 감정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문을 안 간다. 그러면 그것도 여러 가지 이제 구설에 오를 가능성도 좀 있고. 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면 다 오드 칠 거니까 안 들어도 될까요? 어떻게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문재인 대통령 조문을 뭐 이렇게 우리가 가라 그런다고 해서 대통령이 가실 것도 아니고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가실 것도 아니긴 합니다만은 대통령이 조문을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뭐 들어주시고요. 한 분씩 제가 또 얘기를 좀 간략하게 좀 듣겠습니다. 두 분의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 또 살아왔던 과정의 차이 그런 것을 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제가 김종필 전 총리의 긍정적인 측면 중에서 대표적인 걸로 타협의 정치를 꼽았는데 물론 기본적인 면에서는 이제 군사 쿠데타의 주역이고 뭐 산업화의 근대화를 이뤘다고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사실 정치 성향적으로 안 맞을 그게 있었어요. 그게 있지만 타협의 정치를 했기 때문에 DJP 연합을 통해서 처음으로 또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룬 주역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리고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통합이라든지 화합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고려를 한다면 가서 큰 정치인에게 연상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직 청와대는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신중한 입장입니다만 이낙연 총리는
아마 가실 것 같다 이런 쪽의 얘기를 좀 했죠. 예, 김 교수님. 예, 김종필 전 총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했던 그런 부정적인 평가는 아마도 이제 이념적인 대립이 되게 심했었던 2000년대 이제 초반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한 평가의 관점에서 내린 이야기가 아닌가, 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친노의 어떤 정파적 수장 정도로만 봤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나 이제 뭐 기력이 약해져서 별다른 발언을 하시지는 못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문 대통령이 보였던 행적들, 특히나 최근에 남북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데에서 어떤 주도하는 그런 이제 외교력 이런 부분들을 봤다고 한다면 굉장히 다른 평가를 내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저 화면에 뭐 홍준표 전 대표도 있었습니다만 아마 그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는 뭐 거론의 여지가 별로 없는 정치인 또 이런 평가도 하셨을 것이다. 굉장히 또 촌철살인을 이제 잘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없어서 좀 아쉽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뭐 그 발언이 또 이제 그 시대 상황이나 혹은 그때의 정세에 이렇게 좀 영향을 받는 것이라서 너무 이렇게 뭐 어떤 큰 이제 중요한 발언이라든지 평가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김정욱 교수님. 예, 뭐 저는 대통령께서 조문을 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적어도 좀 상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유신의 대학생이 대통령이 됐고요. 또 군사독재를 이끌었던 이인자가 이제 생을 마감하는 과정의 마지막 조우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종필 JP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생로병 4만 남았다. 흐름에 맡겨라 정치를. 정치는 허업이다. 그러니 제발 부탁인데 개인 욕심 차리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해라 이런 말씀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저는 그래서 정치라는 것이 민심의 바다 위에 써 있는 돛담배라고 얘기한다면 바다가 잔잔하지 않으면 자기도 생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계속 정치인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지금같이 예를 들면 남북이 화해 분위기이지만 여전히 이념 갈등의 가능성들이 분명히 상존하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화합의 정치, 통합의 정치가 필요하고 대통령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그렇다면 그런 상징적인 계기에 자기가 예를 들면 그런 자리에 가는 건 대통령으로서 뭐 당연히 해야 되실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윤 변호사님. 예, 뭐 다른 분한테 한 말씀이지만 그 JP께서 생전에 현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될 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보여드리러 갈 것 같고요. 됐다 이렇게 인사하러 갈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떤 통치권자로서라기보다는 정치인으로서 아마 참모진들이 가라고 아마 조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충청권에 대한 그 민심, 그 보수층을 아우르고자 하는 민주당의 행보, 그다음에 그 전국 정당화하려는 이런 그 의도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명히 가실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JP가 남긴 수많은 어록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단어가 제일 와닿더라고요. 무항산, 무항심.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견제하기 어렵다라는 이제 이런 뜻인데 묘비에 아마 무항산, 무항심이라는 것이 좀 새겨질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칼 막스도 뭐 이런 맥락이죠, 그렇죠? 이 경제적 기반이 안정돼 있지 않으면 정치든 뭐든 모래성과 같다 이제 이런 맥락일 텐데 글쎄요, 이 우리 사회의 많은 공무원들 또 뭐 교수들 등등 여러 가지 이 지식인들이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그들이 바른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물질에 흔들리고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정치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항상 생활이 안정되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이런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공간은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이 이 역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평가할 몫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후세도 또한 평가를 또 할 것이니까요. 그 공간은 역사에게 좀 맡겨두겠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의 개인사를 얘기하다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빼놓을 수 없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 옥중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소식을 들었을 텐데 한 번쯤 조문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을 텐데 그 2년의 역사가 굉장히 좀 깊습니다. 박진아 아나운서 얘기를 통해서 좀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 23일에 별세한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빈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낸 조화는 보이지 않아 두 사람의 관계가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김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촌 형부인데요. 김 전 총리의 부인 박영욱 여사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형 박상희 씨의 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 전 총리는 정치적으로나 혈연 관계로나 긴밀한 관계인데요. 그러나 두 사람의 사이는 2007년에 틀어지게 됐습니다. 김 전 총리가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인데요.
박근혜 후보가 아닌 상대 후보에 힘을 실어주자 앙금이 쌓이게 된 겁니다. 2012년 이후론 두 사람의 관계가 풀어지는 듯 했는데요. 18대 대선에서 김 전 총리가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공개 지지했고 박영욱 여사가 별세했던 2015년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빈소를 찾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태가 일었던 2016년 김 전 총리는 한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5천만 국민이 달려들어 내려오라 해도 거기에 앉아있을 고집쟁이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나쁜 점만 물려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김 전 총리는 박 전 대통령과의 앙금은 풀지 못한 채로 눈을 감았고 구치소에 갇힌 박 전 대통령은 화해를 위한 사촌 형부의 빈소 방문이 어려워졌습니다. 가야 되나? 아, 나오시지 마시고. 네네네. 아버지, 어머니 성격 좋은 거 반씩 다 찾아서 결단력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 윤기찬 변호사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마 지금 옥중에 있지 않다면은 조문을 반드시 갔을 텐데 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규정상 친족은 아니지 않습니까? 직계 가족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척인데요, 인척. 예. 그런데 아마 이게 구속집행정지 제도를 활용해야 될 텐데 예. 다른 분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예. 아마 이 집행정지 신청을 해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지금 저 조화도 안 온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글쎄 제가 볼 때는 조화를 갖다 드리는 걸로 그렇게 대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사실 뭐 쉬운 건 아니겠죠. 그러나 뭐 들었을 건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소식은 아마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요. 예. 집행정지 신청을 할지 여부도 불투명하지만 예. 한다고 해서 법원이 아마 뭐 어떤 분들도 말씀하시지만 재판에도 나가지 않는 입장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고 받아들여지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세요. 아마 집행정지 신청 자체를 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글쎄요, 참 쉬운 문제는 아닌데 지금 이제 재판도 몸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거부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뭐 겉으로 내세운 명분은. 근데 멀쩡히 또 조문장에 나타나면 그것 또한 또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제 생각에도 지금 현재 박근혜 예. 전 대통령이 실제 조문을 하게 되면 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조화 정도로 대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의 비서진이라든지 이런 게 와해된 게 아닌가. 적정 시기에 조화를 못 보내는 거 보면은 사실은 퇴임한 지 곧바로 이 수사 문제에 걸렸고 구속도 됐고 했기 때문에 비서진이 제대로 가동될 그런 시간적 절차나 여유도 없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는 이런 조화 보내는 것마저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정도가 아닌가 싶네요. 예. 사실 이제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도 좀 있고요. 대통령의 조문과 관련해서도 좀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다른 뉴스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